자식 때문에 속이 썩는 분들,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속이 문드러진 분들 혹시 듣고 계시나요? 저도 자식과 사이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한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로 상처받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연 임신이 힘들어 인공수정도 여러 차례 해보았고 시험과 나기도 시도해봤답니다.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지고 아이를 기다렸지만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임신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마음속을 싹 비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저나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눈이 저절로 돌아가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은 매일 있었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입양에 대해서 말을 꺼냈고 먼저 보육원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부터 해봤어요. 예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입양을 더더욱 하고 싶었답니다. 아이를 중 저희 부부를 아주 많이 잘 따르는 4살 여자애가 있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깨르르 웃는 목소리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입양할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이 역시 저희의 딸이 되고 싶다고 자주 말해줘서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딸을 입양했답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항상 은혜로운 아이가 되라고 남편의 성을 따라 이은혜라고 지어줬어요. 은혜는 저희 집에 들어와 매우 사랑스럽게, 착하게, 조용하고 바르게 지내줬습니다. 자기가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자라줬죠. 그런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따르나 봅니다. 딸을 입양하고 2달 뒤에 친정 부모님이 시골집에서 크게 불이 나 세상을 떠나셨어요. 황망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남편마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2달 만에 존엄사를 결정하고 저승으로 보내줬어요. 딸이 생기고 1, 2년 사이에 정말 큰 일을 여러 번 겪었죠.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세는 기울었어요.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던 주부였으니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이 좀 있긴 했으나 딸을 키우는데 보태었을 정도의 수준이라 제가 생계에 뛰어들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시장 정육점 직원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곳이 거기 하나뿐이어서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정육은 저에게 무척 어려워서 고기의 부위를 구분하지 못했답니다. 매일 열심히 칼질을 하며 연습하면서 장사꾼 기질을 습득했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외우기도 했고 넉살 좋게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고기를 팔았어요. 딸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정육점 안에 쪽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았고 제가 퇴근할 때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한 번의 반항도 없이 매우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주는 행복이 정말 컸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 제가 정육점을 인수했고 그때부터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었네요. 딸아이 대학까지 보냈는데 성공했는데 무슨 일인지 딸이 말도 없이 학교를 자퇴했답니다. 한 번도 인언을 하지 않고 딸이 스스로 결정해서 너무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혜야, 왜 대학을 관둔 거야? 엄마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어. 그냥 다니기 싫었어. 공부도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어.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고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너 다른 거 해볼래? 다른 거? 뭐 하고 싶었던 게 있니?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잖아. 안정적인 일이니까 공무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낼래. 딸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 대학 그만둔 걸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을 끊어줬고 자취방도 마련해줬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시장 문을 닫는데 노량진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여러 번 찾아갔는데 어느 날 딸이 자취방 침대에서 남자와 누워서 자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답니다. 은혜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공부하라고 노량진에 보내줬더니 남자랑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 그리고 내 자취방은 어떻게 열고 들어온 거야? 보조키를 엄마가 가지고 있겠다고 했잖아.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냐? 나한텐 그게 문제야.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건데?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뭐? 은혜, 네가 말하는 사생활이 남자랑 자빠져 자는 거냐? 방꼬라지를 보니 아예 살림을 차렸네. 너 이러려고 노량진 보내달라고 한 거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나도 성인이야. 남자를 만나도 될 나이라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겠니? 그리고 남자랑 동거하듯이 이러고 있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야. 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그래서 홧김에 빗자루를 들고 딸과 남자를 두들겨 패줬습니다. 정신이 번뜩 나라고 혼을 내줬죠. 그러자 남자는 도망쳤고 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대들었답니다. 어렸을 때는 조용하고 성실하던 애가 왜 자꾸 탈선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알아듣게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라고 일러줬고 남자는 나중에 만나도 실컷 만난다고 잔소리를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2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미용학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학원을 등록시켜줬습니다. 부지런히 끈기 있게 해서 잘하길 바랬는데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대형 미용실에 취직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이번엔 왜 또 포기한 거야? 은희야, 자격증 따지 땄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미용사가 됐어도 맨날 청소랑 손님 머리 감기는 것만 해. 가위 잡으려면 1년 넘게 고생만 해야 한다고. 쥐꼬리만 원 월급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아. 관뒀어. 넌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했니?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시작한 거야? 각오야 했지. 근데 미용실 인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손님들도 진상이 많아서 그냥 빨리 탈출한 거야. 엄마, 나 대학 다시 가야겠어. 뭐, 대학을 다시 가겠다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거야? 응, 4년제 대학 나와서 시집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딸은 정말로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게 20대를 살더군요. 제가 조언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방황과 반항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딸 나이가 30이 되었을 땐 대학은 포기했고 제 정육점에서 보조로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꾸준히 하길래 드디어 마음을 잡았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32살에 또 일을 관두더니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큰 일을 하려면 세상을 넓게 봐야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 반대했더니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고 유럽 여행을 2달간 보내줬습니다. 다녀와서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딸은 눈만 더 높아져서 돌아와 어떠한 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딸 하나 건사하기 어렵더라고요. 34살까지 빈둥거리며 지내는 걸 보고 더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카페에 알바를 다니더라고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단 일이라고 하니 좀 안심했습니다. 여윳돈을 많이 모아뒀답니다. 제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놔서 돈 걱정은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바로 옆 가게에 채소 장사를 하는 30대 총각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농담 삼아 사위라고 불렀답니다. 김서방, 자네 우리 딸 언제 만나볼래? 아이 사장님, 소개도 안 해주실 거면서 맨날 김서방이로 부르시죠? 아이 진짜로 만나볼래? 내가 딸한테 바로 이야기해줄게. 아이 사장님, 저 농담입니다. 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 같은 건 아주 나중에 할 거예요. 자네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미루려고. 돈은 결혼을 해야 더 잘 모이는 거 모르나? 안 되겠어. 자네 내 딸이랑 이어줘야겠네. 제 옆가게 채소가게 총각은 성격이 모나지 않고 엄청 착했고 순진하고 성실했습니다. 사실 제 딸이랑 만난다고 하면 총각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총각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고생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만 봐도 저 자식은 굶기지 않고 잘 살 것 같아서 사위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딸과 총각을 만나게 해줬어요. 시장 쉬는 날 딸 카페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줬죠. 저는 바로 쓱 빠졌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눈을 맞았답니다. 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찰수 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호감적이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포근하고. 정말이야? 은혜야, 너 그 총각 잡으면 봉 잡는 거야.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아.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뭐야. 얼쏘. 우리 딸이 드디어 임자를 찾은 모양이네. 아주 잘 됐다. 그렇게 딸과 예비 사위는 1년의 연애를 했고 더 늦어지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둘이 동갑이고 30 중반이 넘었으니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을 결정했대요. 저는 그동안 딸을 위해 모아온 돈을 내어주고 결혼시켰습니다. 딸은 내쉬는 초부터 채소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그런지 매일 아침마다 제 옆가게로 출근했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이야. 은혜야, 이제 맘 잡고 열심히 살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럴 거야. 철없이 행동한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아니,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어. 첼스 씨 만나면서 내가 확 바뀌었다고. 그래, 좋다. 아주 좋아. 이젠 엄마는 여한 없다. 네가 김서방이나 이렇게 장사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다. 맘 잡고 사는 딸이 너무 기특해서 살맛이 났습니다. 또 서비가 딸한테 얼마나 잘하던지 정말로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찼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잘 살던 딸 부부는 돌연 채소 가게를 접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아 가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딸과 사위는 이삿짐을 불러 이사를 떠나려고 했어요. 김서방,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사 가는 거야? 가게는 왜 팔아넘긴 거야? 나 자네 잘못 만나?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려는 거야? 정모님 죄송합니다. 장사는 그만하려고요. 왜? 이유가 뭔데? 지쳐서요. 장사 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저랑 은혜 지방으로 이사 갈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부부한테 변화가 필요해서 떠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위가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역시나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는 거라고 하더군요. 서운한 걸 드러내자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며칠 동안 충격에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이미 떠나버린 딸과 사위는 한 통의 연락도 없었죠. 입양한 딸이라서 그런 건지 저에게 큰 정이 없어서 버리고 떠나나 싶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며 다시 장사하는데 전처럼 웃으면서 장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맞는지 저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뭐하고 사는지 봤더니 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서희는 3개월 동안 원형어선을 타러 나갔답니다. 은혜야, 이사 와서 한다는 일이 네 사방이 배 타는 거야? 너 아무 일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니? 엄마, 실은 그이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크게 생겼어. 뭐야, 보증.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이가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해서. 우리 둘을 이혼시킬지도 모른다면서 꼭 비밀로 하라고 했어. 알고 보니 사위가 큰 사고를 치고 저 몰래 수습하려고 지방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채소 가게를 팔고 지방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죠. 서위는 통화도 당장 힘들어서 원형어선이 돌아와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도시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와서 원형어선까지 타는 걸 보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진작 말을 해줘더라면 제가 도왔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전 그냥 돌아갈 수 없어 딸에게 제 노후자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엄마 노후자금인데 먼 길에서 또 벌면 되니까 너희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김서방한테 배 타는 일 말고 장사하라고 해. 김서방은 장사가 체질이니까. 엄마 고마워. 염치 없지만 받을게. 딸을 두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얼마간 시장과 집만 오가면서 지냈습니다. 딸이 통화가 잘 안 되고 사위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 이 사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며 전화를 해서 기쁜 마음에 가게 문을 닫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는 사위도 집에 있어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은혜야, 김서방 축하하네. 드디어 새 식구가 생기겠구나. 정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엎어지면 코앞이야. 고생은 무슨. 그리고 고생은 자네가 하고 있지. 배 타고 일하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자네 내가 준 돈으로 빚 갚고 장사하랬더니 아직도 배를 타고 있다며? 네. 장모님이 돈을 주셨어요? 몰랐나? 아니에요. 그 돈으로 빚 갚는 데 다 썼어요. 그 장사는 제가 좀 더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아유, 돈이 부족해서 아직도 배를 타는구만. 미안하네. 내가 가진 게 그게 전부여서. 아닙니다, 장모님. 충분히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한테 돈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섭섭하게 그렇게 말을 하나. 알겠네. 앞으로 해줄 돈이 없지만 있어도 내 노후자금으로 쓰겠네. 됐나? 사위가 섭섭하게 말해서 저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증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말을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딸의 임신을 축하하고 맛있는 걸 해먹이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자주 딸과 통화하는 낙으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고 하니 들떠서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더군요. 이듬해 딸이 손녀를 낳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어여쁜 손녀를 보고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딸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걱정이 커졌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배에서 내려 잠시 집에 왔다고 해서 잘 좀 돌봐주라고 했더니 아직 빚에서 허덕이는 중이고 바로 배를 타러 나간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원해어선을 탄다고 했죠. 저는 딸을 두고 자꾸 배만 타는 사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일 말고 다른 걸 하라고 했더니 목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원양어선이라며 단섭하지 말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얼마 뒤 사위가 배를 타고 나갔고 딸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혼자 육아를 했답니다. 한번 내려가서 봤더니 딸 집안이 엄청 지저분하더군요. 거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딸을 혼자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 얼른 도시로 가서 제 정육점을 정리하고 전셋집을 정리했어요. 다 털어버리고 딸 집으로 내려와서 살림을 했고 육아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울해하는 딸을 달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며칠 뒤
딸은 제정신을 차려서 잘 씻고 잘 먹었고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야, 또 술이야? 너의 엄마인 걸 명심하랬더니 그새 까먹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냐? 엄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술이라도 마셔야 기분이 풀려. 아, 애기 또 온다. 아, 엄마, 그 짜증나니까 애기 좀 봐. 나 들어가서 잘 테니까 건드리지 말고. 딸아이는 손녀 키우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건지 제가 내려가서 육아를 해준 뒤로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서비가 원양어선에서 돌아왔습니다. 더 말라서 쓰러질 듯한 몸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말랐나? 돈을 더 번다고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배를 타야 했나? 장모님이 오셔서 돌봐주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됐고 얼른 밥이나 먹게. 그리고 다시는 배 타지 말게. 내가 가게 차려줄 테니까 장사해. 아이, 자네가 잘하는 걸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저희 부부한테 돈으로 도움 주실 생각 마시라고 했는데 혹시 집사람한테 돈을 준 건 아니시죠? 아이, 돈이 얼마 있지 않아서 생활비나 좀 줬지. 왜? 내가 주는 돈은 똥이라도 묻었나? 왜 이렇게 돈을 주지 말라는 소리를 자주 하나?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렇죠. 자네 애 아빠야. 자존심 같은 거 챙기기 전에 애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해봐. 따끔하게 사위한테 잔소리하고 식사를 챙겨주는데 집안에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느닷없이 사위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경찰서까지 가서 듣게 됐는데 사위가 지인에게 큰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저는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 제 돈으로 합의하려고 했는데 턱도 없는 수준의 금액이라 하더군요. 사위가 보증사준법 말고도 다른 데 돈을 엄청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합의금을 일부 전달했지만 사위는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을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제 가정에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성실하던 사위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갔더니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헬쑥한 사위가 유리창 너머에 보였습니다. 김서방,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가 어쩌다 그런 큰돈을 빌려서 이 사달을 낸 거야? 장모님,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줄 수 없는 제대로 살 겁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거예요.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자네 몰골이 말이 아니네.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긴 하는 거야. 장모님, 전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희 딸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는 잘 지내나요? 요즘도 밖으로 돌아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바람 쐬러 다녀. 걔도 우울증이 심했잖아. 게다가 자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심적으로 힘들어서 늘 어두운 얼굴로 다녀. 제가 줄 수 없으면 다 해결할 겁니다. 장모님 믿어주세요. 사위는 이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출소하면 다시 성실한 가장이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딸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저도 생활비가 떨어지자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딸에게 말했더니 자기가 일을 다니겠다며 밤마다 물류센터에 나가 택배를 구분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동이 트면 집에 들어왔고 쓰러져 잠들었어요. 결혼해서 이런 인생을 살 거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여웠습니다. 저도 손녀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일을 했어요. 손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모 구함이라고 쓰여 있어서 거기서 일했답니다. 손녀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만큼 식당에서 일을 했죠.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감옥에 간 사위 없이도 저희 3대가 먹고 살더군요.
그런데 딸에게 의심 갖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사장님이 일찍 문을 닫은 날 집에 들렀더니 딸이 웬 남자와 둘이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은혜야, 너 지금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 남자 누구야? 아이 깜짝이야. 아, 엄마, 우리 물류센터 사장님이야. 사장? 아니 사장님은 직원 집에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네가 혼자도 아니고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단둘이 집에서 뭘 하고 있던 거야? 저는 흥분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피식 웃으며 전혀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엄마, 우리 사장님이 이 근처 살아. 반상거리 가지고 찾아주신 거야. 어려운 형편인 거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뭐? 그럼 내가 오해한 거란 말이야? 이보쇼 사장님, 정말 우리 딸이랑 아무런 사이 아니죠?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전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 집에 이렇게 반찬을 나르기도 합니다. 별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이 많아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 거라면 내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딸 혼자 있을 때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같이 있어도 집에 찾아오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은혜 씨 어머님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절대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사장과 은혜가 별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아무튼 딸이 일은 잘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사위가 출소하는 날 딸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그날도 물류센터에 나간다고 해서 저 혼자 교도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비쩍 얇은 사위를 보자 눈물이 나오더군요. 김서방 고생 많았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잘 좀 살아주게. 네, 장모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저 자격증 땄어요. 교도소에서 용접 자격증 따서 나왔어요. 일자리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무거나 시작해봐. 자네는 성실하게 다 해낼 수 있을 테니까. 사위에게 두부를 한 입 물려줬고 저희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위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고 물류센터를 나간 딸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위를 보고 시큰둥하게 말하더군요. 당신 왔어? 여보, 나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맨날 피곤하게 일만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 우리 엄마도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다 당신이 감옥에 가서 그런 거 알지? 사위는 좋지 않은 얼굴을 떨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 여보. 앞으로 내가 2배, 3배 열심히 일할게. 저는 딸에게 눈치 주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김서방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왜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엄마, 저 인간이 멍청하게 감옥 가는 바람에 저 자식은 개고생을 했다고. 따기를 날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 인간 편을 들어. 엄마는 누구 편이야? 지금 편 가를 때니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왜 화부터 내고 그래? 김서방이 보증을 산 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그만해라. 아무튼 앞으로 똑바로 안 하기만 해봐. 그냥 이혼해버릴 테니까. 그런 말 말어. 김서방이 앞으로 잘하겠다니까 믿고 잘 지내보라고. 딸은 사위가 돌아왔는데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책임을 다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니 저는 격려만 해줬답니다. 사위가 용접공으로 일하는 동안 딸도 쉬지 않고 물류센터에 나가 돈을 벌었어요. 하루는 월급을 받았는데 일을 잘해서 보너스가 나왔다며 제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위가 딸에게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라고 해서 제가 떠날 날이 다가왔답니다. 언제까지 사위랑 같이 살 순 없으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딸에게 다 줘버렸으니 작은 월세방을 구했고 시장에 남는 일자리를 얻었답니다. 떡집 사장님과 친분이 있었는데
저의 사정을 알고 받아주셨네요. 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 사위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과 이혼할 거라면서 저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전화했답니다. 여러 일들로 상처를 주더니 이번엔 이혼하겠다고 하니 진짜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는 당장 딸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안에는 사위와 딸이 싸우고 있었고 손녀는 울고 있었답니다. 니들 뭐하냐? 애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손녀가 저에게 달려와 앉았고 딸 부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자 딸이 화를 내며 대화를 막으려고 하더군요. 엄마, 이놈 좀 말 듣지 마. 완전 개 같은 놈이니까 무시해버려. 이혼하고 따로 살면 그만이니까 없는 사람으로 치자고. 예은혜야, 이 엄마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 김서방, 둘이 잘 살아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인지 대화로 풀 수 있으면 풀어보자고. 이혼 요구를 하는 건 딸이 아니라 사위 쪽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들 이혼할 겁니다. 제가 이 여자라면 더는 못 살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치고 가정을 망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진짜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김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동안 내 딸 고생이나 고생은 다 시켜놓고 감옥 다녀온 자네를 받아줬는데 자네가 먼저 이혼하겠다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장모님, 피해자는 접니다. 은혜가 유책 배우자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우리 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거야? 김서방,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정말 실망이네. 그러자 사위는 딸에게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딸은 거부하며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둘이 아주 제 속을 뒤집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의 옷을 잡고 밖에 나가서 대화하자고 끌고 나왔습니다. 딸이 끝까지 말렸는데 제가 해결할 수도 있으니 딸을 뜯어내고 집에 남기고 사위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들어보자. 내 딸이랑 왜 이혼하겠다는 거야? 장모님, 먼저 사과드릴게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보게.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나? 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처음부터요. 은혜는 저랑 채소 가게에서 일할 때 불법 도박에 빠졌습니다. 가게와 집을 담보로 저 몰래 사채를 썼어요. 그 돈을 갚으려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말도 안 돼. 내 딸이 도박으로 집안에 말아먹었다고? 자네 지금 말 지어내는 거지? 사위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각대 봉투를 꺼내더군요. 거기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면서 딸이 도박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고 딸이 도박한 걸 알아차렸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은혜가 도박에 빠진 거야? 장모님, 지방에 이사 와서 아내랑 상담도 받고 중독 치료를 받게 해줬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하우스 도박을 했더라고요. 큰 돈을 대출받아서 하룻밤에 다 날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야모선을 타기로 했어요. 빚이 많아지니까 목돈이 필요했죠. 자네가 원야모선 타던 게 내 딸이 진 빚을 갚으려고 그런 거라고? 네. 치료를 계속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배를 타는 동안에도 여러 도박을 해서 계속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크게 싸우고 나서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받아냈죠. 근데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은행 대출, 카드 대출, 사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돈을 빌렸어요. 도박의 결과는 항상 잃는 거 아시죠? 아내는 큰 돈을 잃고 망연자실했고 전 그 돈을 갚으려고 지인에게 손을 벌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형한테 어김없는 돈을 빌렸죠. 근데 제가 계속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거고요. 은혜가 지금 물류센터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PC방에 가서 불법 도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따서 올 때도 있고 잃고 오는 날이 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사달이 딸의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도박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고치기 어려웠고 큰 빚을 내서 사위가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박에 빠져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서방,
은혜가 아직도 도박하고 있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도 안 되니까요. 아휴, 정말 속상하네. 은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근데 김서방,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때는 제가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아내가 장모님께 말하면 이혼하고 도망가겠다고 했어요. 참 바보 같죠. 도박에 중독된 아내를 지키려고 장모님께 비밀로 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제야 사위가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고생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제 딸의 치부를 저에게 감췄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서방, 그래서 내 딸이 그렇게 도박에 미쳐서 살았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는 건가? 은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치료에 전념하게 도와주면 안 되겠나? 나도 옆에서 같이 하겠네. 우리 도움으로 안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키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내를 지킬 마음이 없거든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감싸주더니 왜 마음이 편했나? 제 물음에 사위가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딸 지혜가 제 딸이 아닙니다. 커갈수록 절 닮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봤는데 제 자식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손녀가 자네 자식이 아니하고. 이게 무슨 퀴즈에 씨느라 까먹는 소리야. 들은 그대로예요. 여기에 유전자 검사지 보여드릴게요. 사위가 각대봉투에서 이번엔 검사지를 꺼내서 건네주더라고요. 신자 확률이 제로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머리가 어지러워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손녀가 자네 친자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이거 합성 아닌가? 장모님, 저도 합성이면 좋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검사 결과지예요. 은혜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혼하는 이유입니다. 더는 은혜랑 못 살겠습니다. 그 물류센터 사장이라는 남잔가? 물류센터를 다닌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남자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딸과 단둘이 있던 남자가 상간남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아 사위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나오더군요. 사위가 딱해서도 울었고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에게 분노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당장 사위의 손을 잡고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녀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뺨을 힘껏 날렸습니다. 이 모자란 것 다 들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들었다고. 도박에 바람에 손녀까지. 이 멍청한 거사. 왜 그런 짓을 했어? 봐. 엄마가 뭔데 날 때려. 친엄마도 아니잖아. 뭐? 겨우 한다는 말이 그거냐? 친애미가 아니니까 혼낼 자격이 없다는 거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더럽게 말만 내.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난리야? 세상에 남자가 전화하는 줄 아나. 그리고 지혜 친아빠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이혼하고 그 집 가서 살면 된다고. 너 살공리는 다 해놨구나. 그럼 김서방은? 너 때문에 채소가게 팔고 집 팔고 원양어선 타고 감옥까지 다녀온 김서방은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러다 나중에 벌 받아. 누가 그렇게 하랬나? 지가 나 좋다고 알아서 해준다고 나든 건데. 그리고 나도 도박 끊으려고 했어. 근데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화투의 손맛을 보면 혈액순환이 저절로 된다고. 그 좋은 걸 어떻게 끊겠어? 엄마, 인생은 원래 도박이야. 내가 엄마한테 입양된 것도 도박 아니야. 엄마는 누굴 입양할지 골랐던 딱 패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딸아이 따기를 다시 세게 날렸습니다. 형편없는 것, 도박이랑 널 입양한 걸 비교하니?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해. 엄마, 방금 날 귀하게 키웠다고 했어. 누가 들으면 진짜 부잣집 딸인 줄 알겠네. 쥐뿔도 해준 거 없으면서 생색내지 마. 시간을 되돌리면 진짜 부잣집 양부모를 찾아 입양됐을 거라고. 나도 엄마가 38 광땡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쓸모없는 한 끗일 뿐이었어. 뭐 어때 처먹은 것 같으니 꼬박이랑 엄마를 비교하냐? 이 못난 거사. 애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도박에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냐? 바람 피워서 낳은 딸을 키우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따위 맘나는 짓을 하다니 이 찢어 발겨버릴 거자. 다시 거세게 딸의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딸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저에게 입양된 게 화나고 사위한테도 잘못한 게 없다며 큰 소리 쳤습니다. 왜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냐고? 다 필요 없어. 엄마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다고. 딸이 뱉어대는 말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옮켜잡고 있는데 그 사이 딸은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사위는 저에게 물을 가져다주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요. 김서방, 저 애가 진짜 내 딸 은혜가 맞는 거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저희는 이혼할 겁니다. 저는 사위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소송으로 가려다가 진흙탕 싸움이 싫어 조용히 끝내겠다고 했어요. 딸은 바람난 상간남 집에 갔는지 법정에서 보자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위가 집을 나섰고 저는 그동안 손녀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어요. 1시간 뒤에 사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혼을 하고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더니 저에게 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아 영문도 모르고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무슨 일이야? 왜 병원으로 사람을 불렀어? 장모님, 은혜가 법원에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대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미 숨을 거뒀답니다.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내 딸 은혜가 사고로 숨됐다고 했나? 다시 말해보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은혜가 세상을 떠났어요.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해서 내려가 봤더니 딸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나가더니 상간남과 잘 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이렇게 싸늘한 쥐검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됐네요. 허망하게 떠난 딸의 장례를 사위와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김서방, 결국 이렇게 됐구만. 죄송해요, 장모님. 앞으로 지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죄송하지만 저는 못 키우겠습니다. 아휴, 자네 딸이 아니라고 하니 배신감이 크게 든 모양이네. 그래 알겠네. 내가 키우도록 하지.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하니 자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 딸의 장례를 치르고 사위의 집에서 며칠 기거하다가 정리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딸의 보험금을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나로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네. 이건 김서방이 받게. 아닙니다. 장모님도 노후자금 하나 없으시잖아요. 장모님 쓰세요. 이보게. 내가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주는 거야. 자네 인생이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치다른 건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딸과 인연을 맺어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장모님,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받게. 난 어떻게든 사라질 거야. 어서 받아. 결국 사위는 딸의 보험금을 받고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손녀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니 끝까지 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손녀의 친부가 나타났답니다. 지난번 집에서 본 남자였습니다. 자기 딸이니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가겠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손녀가 친부의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동안 딸이 바람을 피우면서 손녀와 친아빠를 자주 만나게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싹 비우고 손녀를 보내줬고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떡집에서 계속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떠났고 사위도 손녀도 이젠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제 팔자가 이렇게 가족복이 없나 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마지막이 될 거라 예상하면서 기대를 놓아버리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장사할 때 빼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 입을 붙이고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떡집 사장님이 저에게 남자 만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이씨 아줌마, 내 친구가 지난번에 떡 사러 왔다가 아줌마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쭈글쭈글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눈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사장님. 아줌마, 내 친구 엄청 부자예요. 건물지에다가 집도 2채나 있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저를 만나요? 사장님, 다른 좋은 분 만나라고 일러주세요. 내 친구가 아줌마한테 제대로 꽂힌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봐요. 저는 다시는 가족을 만들 생각이 없어서 연신 거절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떡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아줌마한테 반했다는 남자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사장님 친구분이요. 그 손님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뭐 떡 드려요? 아줌마가 계속 절 거부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려고요. 남자는 멀쩡하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환감이 훨씬 지났음에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호감형이었죠. 이런 사람이 왜 저를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떡집까지 찾아왔으니 차라도 한 잔 마시기로 했답니다. 사장님이 실컷 놀다가 오라고 해서 편하게 카페로 자리를 옮겼네요. 저는 차를 입에 대고 제 가정사를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일찍 잃었고 얼마 전엔 딸도 잃었어요. 사위는 멀리 떠났고 손녀도 다른 사람을 키워요. 제 옆에만 오면 가족들은 다 떠납니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저랑 인연을 맺으면 아저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처가 있었군요. 근데 그게 아줌마 탓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인생에 고비가 있는 것이죠.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아내를 일찍 잃었고 큰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나도 팔자가 사나운 사람인가요? 저와 같은 아픔에 가진 남자라는 걸 알게 되자 바로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서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실컷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받으며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이가 다시 저를 만나러 와줬고 저도 마음을 열고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듬해 저와 그이는 황혼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었고 손주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하객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 줬답니다. 떡집 사장님은 저에게 새 가족을 만들어준 장본인이라며 생색을 내며 선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씨 아줌마, 내 덕에 새 시집 가시네요. 신혼여행 가서 내 선물 잊지 마세요. 네, 그럼요. 우리 사장님 선물은 꼭 챙기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만 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는 제 곁에 생긴 새 가족들과 행복할 겁니다. 결혼식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올렸고 남편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답니다. 엇나가고 나쁜 짓을 했던 딸이지만 그 아이를 잃고 제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온 행복에 오래 살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겼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는 남편의 자녀들이 저에게 엄마라고 불렀고 손주들은 할머니라고 반갑게 부르며 재롱을 피우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여보, 왜 울어? 기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쁜 순간이 다시 찾아와서 너무 기뻐서 울어요. 여보, 고마워요.
남편과 사는 대저택에서 둘이 살면서 자주 오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지내고 있어요. 정원에 가꾸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슨 음식을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의 인생에 비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태양이 떠서 따스한 햇살을 내려주고 있네요. 남은 인생을 아늑하고 평온하게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